안녕하세요. 생생문화재 600년 종가 지극한 덕 빛을 감추다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통가의례 또 평생의례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일생의례 같은 말이다 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례를 했고 그 다음에 출생의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까지 이제 왔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관례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관례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예전에는 어떻게 하고 또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관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혼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산의례에서 돌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관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어떤 교육을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홍 박사님. 네. 심지어 아기 엄마이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심리학 박사로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심리 상담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시면서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엄마, 아빠들의 교육의 목표는 네.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대학을 잘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출세도 좀 좋은 곳에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네. 출세할 수 있는 이걸 바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도 이 기본적인 목표는 출세하는 거야겠죠. 네. 잘 사는 거야겠죠. 그렇지만 조금 오늘날의 교육과는 좀 다른.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기성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네. 어떤 그 윤리적인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 아이들 탓일까요? 네, 꼭 그렇지 않죠. 이 사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윤리 교육이나 철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아마 우리를 포함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성세대 스스로가 그런 그 교육들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박물관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창의성 교육 자체는 옛날 전통사에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에는 교육의 목표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회 구현을 노력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는 삼강오륜의 모범이 되는 효자라든지 충신이라든지 연려들을 표창을 하는 지금 그 사진 오른쪽에 지금 위쪽에 보시는 것이 혹시 우리 홍 목사님 뭔지 아시나요? 연료문 같은데. 네, 맞나요? 효자. 연려는 아니고요. 네. 연려도 효자가 달라서 네. 효자각이죠. 네, 국립미술박물관 이 정문 입구에 누르시면 그 장승동상과 함께 있는 효자각인데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옮겨온 그 허씨 집안의 건데요. 역사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네. 19세기 정도 되는 건데요. 이 효자각 같은 거를 많이 만들죠. 이 효자각 같은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효자각을 임금님이 하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유생들이나 지역에서 천거를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효자각 같은 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인리부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그 사물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향촌 사이에서는 천자문과 아동 교육서인 동문선습 등을 서당에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서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로까지 올라갑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서당이 보편화된 것은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하죠. 아무튼 과거 시험이 유일한 출색 길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 양반 자제들은 향교나 서원에서 사서 삼경, 자치통감 저료 등을 공부하고 하면서 아울러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그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국민윤리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혼천이라든지 이런 지도 등을 통해서 우주관과 자연관 등 천문지리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왜 우리 전통사에서는 이렇게 천문지리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아무래도 뭐 과학이 덜 발전했으니까 기후라던가 네 기근이 또 든대거나 그렇죠. 이런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기록으로 보면은 아무튼 뭐 천재지변, 뭐 지진이라든지 무슨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뭐 왕까지도 그 여기 뭐 해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 천문지리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임금님을 비롯해서 선비라고 하는 그 유생들 같은 경우는 이 천문지리를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학문 과정이었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벼루라든지 연적이라든지 소위 문방구에도 과거 급제의 희망을 새기고 공부방에도 책가도 같은 경우를 펼쳐서 문자도 또 책가도라고도 하죠. 네. 학문 숭상에 대해서 표현했는데요. 홍 박사님 요즘에 그 혹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그 아이들 방에 네. 이런 표식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공부 좀 잘하라고 벽지를 바꿔줬어요. 아, 벽지요? 네, 벽지의 색을 흰색이었는데 약간 연한 녹색 계열로 바꿔주고, 네, 커튼도 조금 약간 좀 어두운 색 계열로. 확실히 예술의 심리를 하시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마음에서는 우리 전통사에 있어서 조상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나 유사하지 않겠는가. 다만 방법론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그런 천자문이라든지 동문서습 같은 걸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부방에 아이들 방에는 책가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눕혀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물론 윤리교육을 하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조금 입시 쪽에 좀 더 가깝게 가잖아요. 집중을 하잖아요. 사실 가정에서도 사실은 윤리교육을 하기가 아이들 기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 민속을 공부하고 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아이들 키우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애들이 좀 커질 때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원 잔소리? 예.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전인적인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때 어떤 것은 무엇인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이유로 윤리 교육을 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옛날에 그 아마 초는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뭐 한문 시간에 많이 했을 텐데요. 또는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요즘에 도덕도 없죠. 네. 삼강을 좀 살펴보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의신강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임금 그럼 뭐 대통령과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죠. 하면 될까요? 대통령과
대신도 아니고 대통령과 네, 국가공무원? 네,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네, 요즘 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국가 때에 따라서는 국민이죠. 예, 네. 임금이 국민이죠. 예. 네. 뭐 국민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예, 군의신장이죠. 요즘 세대 바뀐다 그런 거죠. 요즘 임금은 없으니까. 네.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뭐죠? 부위, 자강.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을 좀 혼낼 때, 예, 이제 아빠 평상시에 친구 같은 아빠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구 같은이지, 네. 친구인 아빠는 아니죠. 그렇죠. 예, 같은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또 자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버이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다라는 거겠죠. 좀 세 번째 그 지켜야 할 그 도리로서는 남편과 아내죠. 아내. 네. 그러니까 국가와 나, 어버이와 자식. 그다음에 어버이와 자식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인 네, 남편과 아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후반부에 치료를 홀리에서 나타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친구처럼 지내야 되지만 지켜야 할 도리가 네. 있는 거죠. 분명히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을 하되, 평등을 하되, 동등을 하되, 네.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죠. 역할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의 부강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세 가지의 도리를 삼강이라고 한다면 그 오륜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찬가지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뭐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분신유의라고 그러죠. 네. 뭐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죠. 요즘 정치권에서도 네. 뭐 배신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꼭 뭐 어쨌든 뭐 임금과 신하를 떠나서 국가와 뭐 국민 또는 국가와 공무원 또는 국민과 공무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군신유의라고 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고요. 두 번째도 역시 이제 부모와 자식 지간인데 네.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해야 된다는 거죠.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홍 박사님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네. 그 혹시 오빠나 남동생 제가 맞입니다. 그런 남동생 네. 있으세요? 네, 남동생 있죠. 그럼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좋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성적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뭐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는 어렵고 뭔가 네. 무섭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맨, 예스 이러는 것들이면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미래 세대를 본 거 아닐까요? 네. 아버지와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이건 이제 아버지만은 아니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덕목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부부의 관계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부부 유별이라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은 조선시대 때 남녀 차별,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전문적인 한자는 아니지만 이 부부유별이라는 이 한자를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남자와 여성 사이에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위치와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고는 부부 유별이 있고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유 유서죠. 저는 이 부분도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꼭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이고 다만 질서는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여기 노인분들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막 그냥 앞으로 그냥 팍 친다든지 할 수 있겠죠. 멀리 오시면. 그런데 그냥 그 우여목에 빨리 못 걸으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는데 앞으로 막 바람을 맞으면 지나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좀 지켜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술은 같이 어른들하고 먹어도
담배는 같이 안 피우는 네. 것처럼 이런 하나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의리를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되겠는데 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보호 유신인데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런데 사실 뭐 친구 지간에도 많이 이렇게 뭐 배신을 해서 의리를 저버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뭐 우리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친구분들이 좀 진정한 친구 3명 있으신가요? 진정한 친구 3명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한 2명? 아, 그럼 한 명 더 만드셔야 되겠네요. 네, 네. 3명만 만드시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네. 진정한.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 명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현재의 이런 그 삼강오륜의 전통들은 이 우리가 삼강오륜을 뭐 버려야 할 구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현재 사이에 있어서도 이런 삼강오륜의 전통이 지금 전해져 내리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문 풍습 이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이 강의하는 이 장소가 양녕회관이잖아요. 네, 네. 그럼 양녕대군의 어떤 그 왕족으로서의 어떤 그 전통?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종손분이나 뭐 관련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도 가지시면서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함부로 살지 않으시려고는 왜? 잘못하면 우리 조상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네, 이런 풍습인 거죠. 그래서 가문 풍습을 이어가는 모습은 특히 뭐 그 안동이라든지 그 소위 양반임대라고 하는 이런 마을에 가면은 뭐 지금도 손님이 가면 항상 예를 갖춰가지고 맞절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나온다든지 이런 풍습이 이어져 가는 거죠. 역시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 어떤 그 장유 유서가 무너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한테는 그 인사하는 특히 명절 때 같은 때 보면은 저도 뭐 우리 저 아는 그 뭐 제자 또는 뭐 우리 직원들이 뭐 선생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이런 하나 인사를 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직도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광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렇죠. 못 만나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금 고민을 하는데 혹시 홍 박사님 그 차례 추석이라고 하는 문제이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네. 앞으로 아마 지금 아주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돌 100일, 그다음에 추석, 설 이런 그 명절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추석 차례상이 억지게 지났습니다만 추석 차례상에 예를 들어서 피자를 놓고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홍동백서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일 같은 거는 뭐 메론을 올린다거나 이번에 샤인머스크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주 뭐 피자나 뭐 햄버거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아무튼 뭐 차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기재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됩니다만 심지어는 이제 호텔 같은데 또 가면 호캉스 가서 보니까 차례상을 차려서 준비한 합동 차례를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서는 뭐 설날 차례 지낸다든지 추석 차례라든지 한식 차례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례를 비롯한 이런 조상 섬기기, 기제사, 뭐 3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9제, 100일 탈상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삼강오륜의 어떤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전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조선시대에는 이런 삼강오륜의 유기적인 윤리를 강조하면서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효자와 충신 연례를 표창을 했고 삼강 행실도와 오륜 행실도 같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글로 이런 것들 그림과 함께 한글로 편찬해서 보급을 했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기 한자를 모르는 일반 서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보급한 거죠. 이게 국가의 노력이라는 거죠. 지금. 네. 특히 이제 4대부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이런 8글자의 유교적인 덕목을 문자도 병풍으로 꾸며서 교육의 실천적인 지표로 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방에 배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는 그 병풍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해서 그 어떤 아이들에게 효를 가리키고 뭐 의로 살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까 네. 삼가오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염치가 있어야 되고 뭐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문자도를 아이들 방에 배치함으로써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얘야 관호야 너 효도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돼 이런 말을 일일이 안 한 거죠.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지금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공부해 그래 서울대 가지 뭐 스카이대 가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주변에 자연스럽게 어떤 지물들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서 항상 느끼면서 여기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자 같은 데는 잉어 물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윤리교육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천문지리 교육을 좀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하늘은 둥글고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반대죠. 반대죠. 네, 지구가 네, 태양이죠. 네. 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을 때 네. 이것을 사기라고 그러죠. 네, 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하를 의미하죠. 네, 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을 때, 일직선이 네, 있을 때 이걸 네. 망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망은 바라볼 망이죠. 네, 그게 보름이죠. 네, 그래서 상망차례 우리가 이제 초상이 났을 때 상망차례 차례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초하루와 보름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데 우리 조선시대 사람만 하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게 태양설을 네. 얘기한 거는 네. 그 이전이지만 우리나라에 두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둥글고 우리도 봐도 둥글잖아요. 네. 육안을 볼 때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원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구단은 둥글게 만들고요. 땅을 상징하는 사직단. 네. 지금 그 경북궁에서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 터널 사직터널 사직터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직공원 있잖아요. 그 사직단은 네모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제 지구와 이 우주의 그 공간을 형상화시킨 거죠. 둥근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천이 지금 그 혼천이나 방성도 등을 만들어서 천체의 운행 이치를 배우고 별자리가 그려진 천문도나 그 해시계 등을 통해서 24절기와 시간을 관측하는 이런 하나의 기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런데 양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 기준점은 어디였냐?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화북지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춘이 항상 2월 매년 양력 2월 4일경이 되는데요. 2월 4일하면 2월 5일이거든요. 그런데 2월 4일경이 되는데 2월 4일경이라 하더라도 봄은 아니죠. 양력을 음력으로 따져버리면 설때거든요. 그렇죠. 무지하게 춥잖아요. 그래서 조금 틀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24절기와 소위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쳐서 태음 태양력을 만들어서 소위 윤달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음력은 사실은 태음력이 아니에요. 태음 태양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었다. 자, 네모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누리인 승남도를 통해 조선의 지명과 명승지를 익히고, 그러니까 누리 요즘에 박물관 교육에서 우리 홍 박사님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교육 방법론에서 놀이죠. 게임이잖아요. 이 당시에 뭐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렇게 엮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않고 놀이하고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승남도를 통해 조선의 지명과 명승지를 익혔고요. 명승지만 익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까지 익힌 거예요. 자, 왜 그럼 선비는 전국의 지명이나 명승지나 특산물을 알아야 될까요? 그 관이 출세와 관련이 관이 되면 거기 가서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알아야만 네, 돼. 네. 지금처럼 네.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쓰는 것도 아닌 거고 무슨 뭐 저기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 말 타고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승지를 익히는 거죠. 네. 가보지 못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런 천문지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됐을 때. 근본적인 문제요? 응. 아, 글쎄요.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사이였다고 한다면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덜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혹시 농사 지을 때 이 날씨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날씨 영향을 덜 받죠? 네, 네. 근데 전통사에 있어서는 날씨 영향을 하늘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는 이 천문지리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네, 굶어 죽잖아요. 네. 이런 하나의 연결선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문화를 보실 때 문화를 보는 법, 문화를 보는 그 문법을 좀 많이 익히시면은 우리는 이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것들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 민속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민속박물관에 이 유물 말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지금 저기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게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거기 옆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혼천 전도 지금 혼천이를 기본으로 하는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혼천 전도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혼천이를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청고 남승도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승남도 놀이인 거예요. 네. 네. 혹시 홍 박사님 승남도 놀이의 다른 명칭으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알려주세요. 승경도, 승정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승경도는 무엇을 기본으로 한 거죠? 승경도요? 제가 뭐 학생 도시. 승경도는 관직 이름을 가지고 아, 거죠. 네. 아, 맞아. 관직. 벼슬의 관직 네, 이름을 네, 가지고 네. 놀이를 하는 것이 네. 윤목골을 가지고 그 던져서 노는 것이 이제 바로 승경도 놀이인데 네. 승경도 놀이가 기본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관직명을 이어서 출세를 해가지고 그 벼슬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네. 과정이고요. 그 승경도 놀이에서 변형된 것이 승남도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속박물관에서도 예전에 제가 아마 98년도, 99년도 정도 얘기 드는데 이 승남도 놀이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승남도 놀이를 만들어서 여기 보급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천문지리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윤리교육과 천문지리 교육을 한번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럼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의 어렸을 때 어떤 문방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문방구라고 하는 것은 좀 정의를 내려보면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학용품이죠. 뭐 그건 뭐 요즘도 역시 네. 마찬가지죠. 예, 요즘 문방구 가면은 뭐 그거 팔잖아요. 네. 또 하나는 글방이나 서재에 갖춰놓은 물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문방구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 일생을해서 제가 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특히 박물관에서도 박물관 교육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홍 박사님도 이제 박물관 교육을 좀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에서 교구제라는 말을 좀 요즘 네, 쓰죠. 네, 네. 근데 사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교구제라는 말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없으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겠죠? 없이 안 나와요. 예. 네, 네. 교보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 교구제에 대한 것들이 네. 많이 연구되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박물관 교구제에 관한 논문을 몇 명 좀 제가 이끌어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기 네. 어렵고 선생님들이 교과서 대신에 뭘 가지고 있는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구제는 사전? 사전? 동화 사전 뭐 이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공부 이제 보조책. 네, 네. 그냥 교구제로서 아, 교구제로서는 제일 많이 썼던 것. 이거 뭐죠? 이걸 궤도. 네, 맞아, 궤도. 네. 네. 뭐 군대에서도 하지만 네, 네. 특히 학교도 궤도를 많이 썼죠. 네, 긴 막대기를 그런데 이렇게 또 넣어. 하나 좀 이게 막 그런 얘기만 재미없으니까. 네, 네. 옛날에 저는 3학년 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팔러가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팔락이? 팔러가는 당나귀. 기억이 지금 안 기억나세요? 나는데요. 네. 그 혹부리 영감도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팔러가는 당나귀는 제가 3학년 때 1인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마하는 나무통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다음에 뒤에는 간단한 글자만 써요. 네, 네. 그림을 가지고서 떼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PPT가 똑같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팔러가는 당나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일꾼도 나오고 뭐 농부 그다음에 뭐 선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가는데 팔러가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네, 네. 이 가다 보니까 또 농부가 보니까 끌고 간단 말이죠. 아우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당나귀 타고 가지 왜 끌고 가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자식이 걸어가니까 또 이제 어린 자식이 이제 또 막 뭐라 그래. 예. 아버지 이제 흉봐. 네. 그러니까 또 어린 자식이 태웠어. 그러니까 또 요즘에 아까 우리가 삼강 오륜을 배웠다시피 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버르장물 넣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러다 이제 둘이 타고 가.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둘이 타고 가니까 요즘에 이제 동물 애호가들처럼 네, 네. 당나귀를 이제 뭐 학대한다고. 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당나귀를 나무에다가 매서서 메고 가다가 도랑을 넘어가다 네. 빠뜨리는 네,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인극으로 할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고서 이제- 외모도 되세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외모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4학년 때 혹부리 영감도 제가 혹부리 영감 역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하죠. 요즘. 그래요? 네, 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로 못 이제 하는 중학교 거죠. 정도 가면 네, 네.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때 네, 네, 제가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버이날 그때 강당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 뜯어가지고서요. 학부모님들이 다 오셔요. 그다음 학생들이 우리 학교 600명 있었는데 학부모까지 오면 한 1000명, 200명 되잖아요. 네. 쫙 앉아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 팔라가는 당나귀 됐고 4학년 때 혹부령감을 했죠. 예. 그러면서 용변도 했었는데 네. 6.25만 되면 이질에 어쩌면 되지 뭐 이런 응변을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어떤 그런 전통적인 교육들이 어쩌면 그 당시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문방구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사실 이제 문방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연필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글방이나 서재에 갖춰놓은 여러 가지 사방 탁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박물관 교육을 연구하시기 때 이 교구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범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그 문자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이들 주변을 그렇게 꾸며서 평상시에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 방의 색깔을 바꾸고 커튼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 교육을 전인 교육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당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사였기 때문에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은 기본적인 교양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방사후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잖아요. 종이, 붓, 벼루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뭐 종이 없으면 종이 없어도 되네요. 컴퓨터로. 네. 붓은 이제 연필이고 먹도 잉크네요. 뭐 아무튼 요즘에 좀 달라졌습니다만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방 사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타 선교로서 학문적 자세나 유기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방에 이런 문방구나 고동기, 책 등을 그린 책가도나 문방도 등을 펼쳐놓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거기 보이시는 그 그림들이
벼루죠. 제 위에 네. 있는 것이 예, 벼루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이 벼루도 보니까 뭐 우연석으로 만든 북한 쪽의 우연석 함경도에서 만든 우연 벼루라든지 그게 아마 제 왼쪽 위일 것 같은데 잘 안 보실 텐데 뭐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령에 있는 벼루가 이제 유명하죠. 예. 그 밑에 보는 것이 이제 뭐 고비도 있고 네. 예, 고비는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편지지 그렇죠. 꽂아놓는 예, 거죠. 빨간 색깔 꽂아놓은 거죠. 네. 예,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아주 예술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혹시 칠판 아닐까요? 예, 칠판, 네. 오늘날 네. 칠판이죠. 네, 네. 예, 글씨 연습판이죠. 네. 예, 분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나무판이나 사판이라고 해서 모래판에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판이 안 보이는데 예, 그 그러니까 그 모래에다가 글씨 쓰고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또 쓰고는 이 분판도 연습용 저기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먹을 써야 되니까 바탕을 매끈매끈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네. 쓰고 바로 지워야 되죠. 요거는 이제 오랫동안 안 놔둬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미술방문에 있는 유물인데 네. 그런 것들이죠. 뭐 필통이라든지 먹이라든지 먹상, 예, 연적, 벼루, 연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쪽에 보이시는 지금 왼쪽 하단부 따로 있는 요게 연적 같은 것들인데 이 네, 연적 네.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제가 박물관에 있어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조금 이 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들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연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여기 있는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싼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럼 어떤 학습 서적을 좀 했는지를 한번 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한자를 주로 사용했잖아요. 네. 물론 그 세종대왕 때 한글이 창제됐지만 사실 한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부녀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좀 했고 그 한자를 주로 사용했잖아요. 네, 지금도 뭐 웬만하신 분들은 그 거의 한자 우리 어르신들은 예, 한자 사용하시는데 아무튼 한자 사용으로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자의 뜻과 의무를 익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천자문을 배운 거죠. 하늘천 따지부터 시작하는. 네. 예. 우리가 엊그저께 돌상에서 천인천자문이라고 하는 걸 네. 말씀한 그 똑같은 천자문을 천 사람이 쓴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적인 윤리 소양을 위해서는 삼강오륜과 옛 성현의 행적을 정리한 동문선습이나 소학. 예. 동문선습은 어린이 학습서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 예절서인 가례 등을 좀 주로 학습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했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자문을 다 외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 천 이게 하면서 이거 딱딱딱 하면서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막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우면서 소위 외우는 학습인 거죠. 네,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교육학에서 보면 그 외우는 학습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학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외워서 뭔가 그리고 과거 시험도 다 외워서 쓰는 과제를 내주면 그걸 외워서 쓰는 그런 하나의 것들이었다고 보죠. 그래도 박사님은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시네요. 저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누룽지, 박 긁어서 긁어서. 모두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랬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례들이죠. 이제 네, 네. 그 부한말 일제 강점기 이후를 거치면서 이 어떤 그런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네, 네.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유교적인 덕목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당을에서만 가르치기는 어렵잖아요. 서당 어린애들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향교나 서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곳이죠. 네. 예. 그 향교 아마 우리 혹시 여기서 중학교라고 하는 그 제도가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홍 박사님 아세요? 아, 이렇게 어려운 연도 나오는 건 전 잘 그 대충 모르겠습니다. 시기만. 1900년대. 1900년대. 네. 우리 여러분들 이 강의 듣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오 경장 때 이 중학교라고 하는 이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한답니다. 아, 그래서, 가부경장. 예, 사실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요. 네. 우리 민속박물관 입구에 가면 아까 제가 효자각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효자각에 가보면 중학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거로 봐여지는데 왜 중학교가 나오는가 해서 사실 찾아봤어요. 네, 네. 엊그저께 아주 현재 높으신 분이 우리 박물관에서 뭐 녹화 촬영을 하시면서 아마 10월 초에 아마 TV에서 여러분들의 생중계 될 텐데요. 예,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거를 딱 보신 거예요. 한자 거기 써 있는 거를.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당황했죠. 그런데 찾아봤더니 갑오 경장 때 처음으로 이 중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890년대죠. 14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도 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서원이나 그 향교 같은 데에서 유교 경전인 사서 좀 이제 높아졌죠. 아까 천자문과 동문서서 소학 이런 걸 배우던 거, 가래 배우던 것이 이제는 사서를 배우죠. 혹시 사서 배워보셨나요? 아, 논어를 조금 읽다가 이제 손을 놨습니다. 아, 저도 뭐 다 끝까지는 아니고 네. 논어 맹자 질문 네, 읽고요. 그다음에 네. 논어 대학 조금 읽고요. 그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근데 어려워요, 그죠? 네, 네. 맹자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서와 삼경, 시경, 서경, 역경, 그다음에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 자료를 공부하고 문장 작성을 익히기 위해서 중국의 명문장을 모아놓은 고문진보 같은 것들을 암송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고문진보 이런 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아래 보이시는 사진이 우리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없어집니다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기 양반집에다가 책을 보관하는 학습 서적들을 보관하는 모습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서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네. 우리 홍 박사님이나 저 다니까 이제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서당인데요.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 사이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초등교육 시설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당은 고려 말부터 기록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실제적으로 이제 널리 후기에 퍼진 것은 조선 후기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서당은 선생님인 훈장과 학생인 학도로 구성이 되고요. 학도는 대개 6세에서 7세 입학해서 14세에서 15세 이게 저 잠시 후에 배울 수 있는 관례 직전이네요. 성인이 되기 직전이죠. 14, 15세에 마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뭐 약간 평민으로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던 아이들일까요? 뭐 20세가 넘도록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서당에서는 이러한 그 천자문에서부터 논어, 맹자 등 유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한문 교재를 주로 암송하거나 글 쓰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당에서는 학동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떼면 혹시 홍 박사님 예전에 홍 박사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주변에 그랬는지 영어 사전 외우면서 하나씩 먹는 거. 네, 먹었죠. 그랬어요? 네, 먹어봤죠. 저는 안 먹었지만 우리 친구는 먹었어요. 네, 사실 여기서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충청도가 충남이 고향인데 대전에서 최고 좋은 그냥 200점 만점에 고등학교 한 193.5점 토탈레인 정도 대학갔을 수 있던 디귿으로 시작하는 D로 시작하는 그 학교였어요. 지금 편주 안 했지만 그 학교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하나씩 다 먹었죠. 우리는 영어 사전도 안 사줘가지고 그 얇은 거 있잖아요. 네, 얇은 거 저는 두꺼운 거밖에 못 샀는데 아버지 안 줘서 얇은 걸 먹었죠.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서당에서 학동이 책 한 권을 읽고 다 떼면 학생들이 부모가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풍속으로 이것이 책거리라고 하는데 새책예라고도 하죠.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사진은 우리 민속박물관에 서당을 재현해 놓은 모습으로 지금 책거리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보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교육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교육만 얘기했으니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양림대군 회관이고요. 그래서 한글 교육에 대한 말을 좀 잠깐 하고 가죠. 우리 그린 한글은 1443년 뭐 다들 아시다시피 1443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글,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거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요거는 제가 좀 인터넷에서 좀 잠깐 좀 여기 받은 건데요. 그 밑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 은정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백성을 위한 글인 만큼 제자 한글을 만드는 원리죠. 그 합리적이어서 일반 서민과 부녀자들이 쉽게 익혀 쓸 수 있었고요. 국가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학적인 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시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한자보다는 굉장히 아트적인 네, 개념이 강한 네, 것 같아요. 네. 그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 자판기도 얼마든지 그렇죠. 사용 네, 가능하고. 네. 특히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도 사서 삼경 등의 유교 경전과 삼관 행실도 내훈 같은 윤리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왜냐면 일반 서민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일반 서민들이 유교 이념과 도덕을 익히도록 한 거죠.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네. 한 가지 측면은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네. 요즘에 저기 저 위에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글 교육과 번역서의 보급으로 일반 서민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고요. 민원 해소나 친지 간의 서신 왕래 등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혀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글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들어오죠. 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30 몇 년 동안 그 번지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로 2년 만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왜 그래? 이 글과 뭐 그러고 또 뭐 왕래가 비행기. 왕래가 네, 있으니까. 네, 하루, 네. 세계 네. 하루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요가 한글과 관련된다고 한다면 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4살 먹은 아이가 우리 홍 박사님이나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죠? 여기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얻고 얻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렇죠? 얻고 네. 메타버스에서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안 가고 그리스 네. 로마를 안 가도 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핸드폰 가지고 검색해버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저희가 그 어른이 되는 과정 전에 네. 그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고 어떤 교육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육과 어떻게 좀 비교했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제가 예.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 요 교육에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교육 때문에 뭐 정말 도시까지 강남구, 무슨구, 강북구 막 이렇게 나뉠 정도로 예. 지금 이게 불편감도 좀 주기도 하는데 그렇죠. 뭐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특히 서구 문화가 급속하게 우리 문화를 지배를 했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사실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전통 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의 교육을 아래리고 하느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해방 이후에 좀 더 우리 전통적인 문화, 교육을 이렇게 바탕으로 서양 교육을 받아야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나 우리 홍 박사님도 그 한 가운데 있었던 어떤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네. 더 큰 피해자들은 사실은 우리의 자식들 세대잖아요. 네. 뭐 피해자라고 해서 좀 이상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요즘에 뉴스에 보시면 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의 뭐 이런 뭐 대학교 뭐 다 취소시키고 뭐 난리잖아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폐해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전통문화적 우리 어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온 이런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습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습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네. 나쁜 것은 버려야 되지만 네. 그러면서 서구의 선진적인 그런 그 교육 철학 또는 이론 또는 방법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지금 행복하게 살지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소위 이제 지금 연간 수익이 한 100억, 150억 정도 되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대학 입시 제도가 수시가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기사를 봤더니 자기들은 그 이전에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이게 과도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런 서양 교육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마 제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에서 강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은 이제는 그 AI라고 하는 아주 첨단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득을 안 해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 교육 철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교육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네. 것인가, 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장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도 이 시스템 제도라고 하는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서도 많은 걸 보셔요. 네. 많은 걸 경험하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서울대학교 안 나왔거든요. 저 스카이대학 안 나왔거든요. 네. 저 지방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만 많이 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지금 통과 의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출생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그 통과 의례를 적절하게 잘 하고 넘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성인의 나이가 넘어서까지 24세까지인데 거기서 또 청소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또 19세 미만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까지 또 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정말 윤리와 철학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이 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다. 철학 교육, 이게 윤리 교육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과거에 내려오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많은 응집 이렇게 침전물인데 이게 잘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관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10분 쉬셨다가 이따가 뵙겠습니다. 10분 후에 봬요. 네, 이제 관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관례인데 이 관례 의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성인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돌까지 지난 다음에 네. 어쩌면 뭐 공부도 하면서 일정 한 14, 1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어른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네. 물론 전통사회에서 결혼을 좀 일찍 한 사람들은 일찍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큰아버지가 그 107살에 네, 2년 네,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네.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15살, 14살이라고도 하고 15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15살 때 결혼을 하시고 17살인 우리 큰어머니하고 네.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은 15살에 하셨어도 107세니까 거의 뭐 90년 인데 네. 큰아버니가 이제 한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세라 하더라도 뭐 아무튼 뭐 한 80년 이상 같이 네, 그러네요. 해로를 하셨는데 네. 아무튼 그 일찍 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이제 결혼을 좀 더 늦게 한다고 볼 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그 관례라고 하는 이 관자 무슨 관자죠? 이거요? 갑자기 생각이 모자가 관 쓴다고 네, 그러나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 쓰는 모자를 쓰는 네, 거죠. 네. 네. 관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을 쓰는 것을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전통사에서 남자가 치르는 성인의식, 즉 서양의 성인의식과 같은 건데 오늘날에는 성인식은 언제 하시는지? 오늘날에는 매년 5월 5월 20일이라고 딱 하지는 않고 셋째 주 월요일. 네, 그래서 아무튼 15세 이상이 되어야 이 관례라고 하는 예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무튼 얘를 알만큼 성숙하다고 여겨서 대개 15세에서 20세가 되면 관례를 치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15세가 되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 따라 조금씩 뭐 16살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례를 치르기 전에 혼인을 하면 결혼 전날 관례를 좀 치렀다고 하고요. 관례를 치른 후에는 사회 일원으로서 어른 사이에 참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리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관례가 조선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구가 이렇게 했을까요? 양반이나 좀 높은 신분이 있는 그렇죠. 분들. 네. 그만큼 뭐 평민 이상의 살만한 사람들 정도가 이게 그렇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남자가 치르는 성인식을 위에서 말하는 관례라고 네. 하고요. 여기서도 어찌 보면 이게 차별이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자가 치르는 성인식을 계례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서 이제 비녀를 꼽느냐 아니면 관을 쓰느냐 이런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저기 남자가 성인식을 하는 관리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 예를 갖췄잖아요. 네. 도포 다 있고요. 네. 그 아래에 보이시는 모습이 그 계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혼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쪽을 찌고 비녀를 꽂고 사관을 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재현 성균관에서 재현한 거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찍은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관례 절차를 좀 살펴보면 크게 6단계로 좀 나눠진다고 보는데요. 우선 택일, 준비, 삼가례, 초례, 자관자례, 현호사당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한번 어떤 건지를 한번 잘 보죠. 택일은 좋은 날을 가려 행하되 날짜를 택하는 것이 택일이죠. 네. 여의치 않으면 정월 중에 날을 정하거나 정월달에 정하거나 또는 4월 초하루 또는 7월 초하루로 정한다는 거예요. 네. 자, 택일은 좋은 날을 가려 행하는 것은 뭘 보고 할까요? 어떻게 가릴까요? 관례자의 출생연월일 시를 가지고 이제 소위 생기복독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봐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정월 중에서 날을 잡거나 정월달에 이것도 음양오행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관련 있는 거죠. 날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다 음양오행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4월 초하루나 7월 초하루로 정하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를 하는데 주인은 이제 그 관례자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겠죠. 네. 주인은 관례 3일 전에 충문을 사당에 고하고요. 자기 집 사당의 조상에게 먼저 자 우리 아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고하려고 합니다라고 먼저 조상신에게 고하는 거죠. 네. 하루 전에는 대청 동북 쪽에 휘장을 쳐서 관례 장소를 마련하고요. 대청관에다가 동북 쪽에다가 휘장을 쳐서 이렇게 그 상층 차리듯이 관례 당일 아침에 필요한 도구와 관복 준비를 마친 뒤에 빈과 찬이 도착하면 그들을 맞이하고요. 찬은 도와주는 것이고 빈은 이제 그 집례자라고 말하는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삼가례를 치르겠는데 삼가례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례 때 3번 관을 씌우는 의식을 삼가례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전래한 사례의 하나로 성인 의식이라 하여 매우 중요한 행사로 인식했다고 그래요. 삼가례가 끝나면 초례가 이루어지는데 관례 당사자가 정해진 자리에서 꿇어앉고 빈이 축사를 한 뒤에 관례 당사자가 2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이 답례하는 소위 이제 저기 이 홀례에서도 그 초례가 있거든요. 술잔을 받거든요. 그러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관자례라고 하는 것은 마당에서 빈이 관례 당사자에게 축사를 하고 자를 지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름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관례 당사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는 거죠. 여기서 혹시 자나 홀은 누가 져주나요? 부모님이 져주신 거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 중에 좀 그 뭐라 이제 자나 홀은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분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관례 당사자가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현우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관례를 마친 아들을 데리고 사당에 아까 이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그 조상에게 거쳤처럼 그때는 주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지만 이때는 이제 그 직접 아들을 데리고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것을 바로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가례인데요. 시가례는 처음 시잖아요. 처음 예를 치르는 거죠. 그 처음 관을 쓰는 예를 시가례 또는 초가례라 하고요. 관례를 하는 자는 처음 쌍상투를 하고요. 쌍상투를 하고 사규삼을 입고 지금 그 옆에 보이시는 사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늑백이라는 띠를 두르고 체리를 신은 신발이죠. 무늬 있는 신발이죠. 안에 신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끌어안게 되고요. 옆에 비늘 돕는 찬이 관리를 하는 자의 머리를 빗겨서 상투를 들고 머리 옛날에 남자도 머리가 길어서.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죠? 댕기를 꽂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키웠는데 그것을 이제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망건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망건을 씌우면 비니 축사를 한 다음 치포관을 씌운 후 비녀를 꽂아주는 것이 이제 바로 다음 단계고요.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심의 오른쪽에는 심의를 입은 다음에 대대 큰 띠죠. 띠를 두르고 흑리 검은 신발을 신었잖아요. 검은 신을 신은 채 제자리로 가서 남쪽을 향해서 꿇어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재가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관례를 하는 자가 앉으면 비니 축사를 하고 갓을 씌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소프 또는 조삼을 입고 혁대를 두르고 나오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파란 색깔의 옷을 지금 갓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갓도 지금 저 정도 갓은 아마 조선 중기 정도 갓이 아닌가 싶은데 갓이 이제 고종황제 때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갓 테두리가 좀 얇아지잖아요. 아주 조선 초기로 하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가래가 끝나면 삼가래가 이루어지는데 삼가래라고 하는 것은 관례를 하는 자가 자리에 꿇어 앉으면 비니 축사를 하는데 유건을 씌워주는 거죠. 지금 옆에 유건을 씌웠죠. 그 아이의 모습에다 씌워서 좀 너무 어린가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 거잖아요. 더 어려 보이긴 조금 어려 보이긴 하네요.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소프를 벗고 난상을 입고 가죽신을 신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제 초례라고 하는 절차인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병풍을 쳐놓고 그 앞에 이제 술상을 마련해놨네요. 근데 이게 관례를 할 때마다 초례가 그러니까 한 관례가 시가례가 끝나면 초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나요? 마지막에 하나요? 삼가례가 끝난 다음에 초례를 하는 거죠. 이게 시가례, 재가례, 삼가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초례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례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내려서 천지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서약을 하고, 저 이제 어른 됐습니다. 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면은 술집에 가서 그 술을 살 수 있죠. 그다음에 담배를 살 수 있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저 고등학생인가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할머니한테 담배 심부름 시켜가지고 막 때리고 어디서 뭐 이랬던 그래서 우리가 윤리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술을 같이 어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우리 홍 박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술을 배울 때는 어른하고 배워라. 아버지나 아니면 뭐 삼촌이나 큰아버지랑 배워라.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담배는 어른하고 같이 배워야 되나요? 담배는 모르겠습니다. 담배는 아닌데요.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배울 때는 어른하고 같이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술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은 술이 많이 취하면 자기 제어가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하던 사람들 술만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절차를 보면 초례 절차를 보면 관례자가 남쪽을 향해서 관례자는 그 관례를 치르는 저기 청년이죠. 남쪽을 향해 앉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서 축사를 하고요. 관례자가 2번 절하고 술잔을 받으면 빈객이 그에 대해 답례를 하고요. 예를 하나 치르는 거예요. 관례자가 상 앞으로 나아가 잔을 상위에다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들고 물러나서 맛을 보는 거죠. 혹시 그 전통혼례를 전통혼례를 안 하셨어도 신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백은 드렸죠. 패백할 때 혹시 술 다 그 시부모님들 주실 때 다 드셨어요? 아니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먹는 척만 하고 내려놨죠. 저는 전통혼례를 했거든요. 저 마당에서 그냥 전통혼례 학교 마당에서 전통혼례를 했는데 실제 저는 이제 그 초례를 했죠. 그래서 근데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도 다 마시는데 다 마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마시고 누구 줘야 돼요?
섹시. 네. 마찬가지로 다 마시는 건 아니고 조금만 맛을 보는 거죠. 이어 술잔을 찬 자에게 주고 빈객에게 절을 2번 하면서 찬자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답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초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이건 우리 홍 박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맛있는 술이 이미 맑아졌으니 좋은 안주와 향기로운 술을 절하고 받아 제사 지내어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 살며 잊지 말라. 와, 옛날에 그 빈객이 될 수 있었는 수질이 있었어요. 아, 그러게요. 맛있는 술이 이미 맑아졌으니 좋은 안주와 향기로운 술을 절하고 받아서 제사 지내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 살며 잊지 말아라. 이런 축사를 한 거죠. 여기 내용 보시면 맛있는 술이 맑게 이제 만들어졌으니 아주 좋은 안주하고 술만 먹으면 푹 버리잖아요. 안주하고 향기로운 술을 예로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쑥 받아먹지 말고 건방지게.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알리고 그런 상서로움을 안정시켜서 이게 너무 팡팡 뜨지 말고 안정시켜서 하늘의 경사를 이어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글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례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 이제 관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계례 여성들도 이제 양반집 교수들이 이렇게 의례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계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혼례하기 전에 여자가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성경 의례를 계례라고 합니다. 이제 남자의 관례가 관을 쓰는 것과 대비하는 거죠. 가래에는 여자의 시집을 허락하면 계례를 하는데 19세가 되면 시집을 가지 않더라도 계례를 거행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비녀를 지금 아마 거기 비녀가 용비녀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왕족의 비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화려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계례를 지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양반집 자제들이 관례와 계례를 치렀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거의 95% 이상이 되는 일반 서민들 또는 여기 노비 계층들은 어떻게 그 성년의례를 치렀는지를 살펴보죠. 혹시 우리 홍 박사님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나눠서 마신다거나 그냥 저희 때 맥주로 몰래. 아니 몰래 아니고 돌려가면서 막 그냥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벌주 먹이고 그런 거 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좋아요. 아, 그때는 참 재밌었습니다. 술 못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는 척하고 버리고. 어쩌면 아마 그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도 그런 그 술 문화가 아마 그런 쪽에서 약간 변형되면서 조금 잘못된 변형, 뭐 계속 숫자를 돌린다든지, 뭐 바가지다 막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신발에다가 주는 거 아시죠? 그럴 때 같은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옛날에 진서떡 또는 진서떡이라고 그래서 둘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의 성년의례는 진세례라고 해서 그 일반 양반들하고는 다른 형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개 연결되는 것이 두례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두례를 좀 살펴보면 두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두례 역사는 오래죠. 두례 역사 혹시 뭐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두례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공동체 사회에서의 꼭 필요한. 사실 두례는 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례, 김매기 두례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이제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제가 오늘 그 세시풍속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냐면 연결이 다 이게 일생이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양법이 우리가 농경 사회잖아요. 이게 이양법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에 정착된 이후에 이 김매기 두례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 직법법이라고 해서
그냥 벽실을 그냥 뿌려서 벽실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김을 매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줄무라고 해서 딱딱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맞게 네. 줄로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고려 말부터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양법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아야 돼요. 예, 이 물이 많아야 되는데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수지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양법을 금지시키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전국적으로 수리조합, 소위 말하는 둔봉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18세기 중후기가 되면서 이양법이 전국에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양법이 보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김맥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맥이라는 두레가 나는데, 두레라고 하는 것은 김맥이 두레뿐만 아니라 모내기 두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1년 농사를 나기 위해서 두레가 날 때, 아까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 것은 날을 잡든지 아니면 정월 또는 4월, 7월이라고 되는데, 네, 네. 이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두레가 날 때 또는 그 두레가 끝날 때, 예, 그게 이제 7월 백중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7월 백중 또는 두레가 날 때, 예, 이때 이제 그 성인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두레패들이 모여서 농기를 앞세우고 호미를 들고 풍물을 치면서 인맥이 일어나가는데, 그때 뭔가 신부름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부름꾼을 꽁배라고 그러는, 꽁배라고 그러는데, 그 꽁배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담배불 붙여주고, 그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들고 사오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네, 꽁배라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어른을 영조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동망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학식도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 영조라고 그래요. 그 1931년도 이기영이에요. 이기영의 소설이라고 하는 그 고양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네, 네. 이 깽무 해가지고 두레가 나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역시 이제 이 성인식에 대한 얘기 나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네, 네. 연출한 건데, 마을에는 이제 둥그나무 밑에 그 둥그런 달걀 모양처럼 둥그런 그거 한 100근에서 한 200근 또는 150근 네. 정도 되는 돌을 놓고 있죠. 예, 요것도 아주 더 동그란데, 네. 그런 돌을 놔둔 상태 속에서 그것을 들어 올림으로써 어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즉 힘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 올리는데, 지금 이거를 방법은 들어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발에서 위까지만 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 어깨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어깨로 네네. 넘기는 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혹시 100근이면 몇 킬로인지 아세요? 고기 한 근이 600g이니까 100근이면은 60kg? 그렇죠. 60kg. 네, 60kg. 예, 그러니까 100근이면 60kg고 150근이면은 여기 90kg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60kg짜리를 네모진 돌은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둥그런 돌을 들어서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민속조사를 다녀보면은 이 들돌과 관련된 그 장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예를 들면 또 제가 고향이 그래서 필드적인 충청남도 홍성군 구황면 황곡리 하대마을이라고 하는데 가면 네, 네. 들뚝제를 지내거든요. 지금 정월 보름에. 네. 거기가 고향이세요? 저 그 고향은 아니죠. 아, 네. 그 하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실제 들뚝이 있는데, 옛날에 그 힘센 장사가 있었는데 착해야 되는데 나쁜 못된 장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 동네에 깨가 많은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장사야.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거 들으면 장사를 인정하게.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장사니까 들어 올린다고 이제 딱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하시피 관리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가 댕기머리. 허리 밑에까지 이러죠. 근데 이제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머리를 밟았구나. 그러고서 탁 들어 올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장사라도 들어 올리긴 했는데 자기 머리가 넘어졌죠. 그래서 가슴에 눌려서 죽었대요.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들뚝제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입구에는 선돌이 있고 안쪽에는 들뚝이 있는데요. 예, 그 들뚝제를 지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농촌에서는 이렇게 성년식으로
진세례라고 해서 들돌대기를 통과하고 어른들에게 진서턱을 내야만이 성년이 됩니다. 자, 대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아들을 둔 집에서 자기 아들이 온품삯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 품삯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웬품삯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온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마을 사람과 협의해서 진세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영좌, 두레패들한테 신고를 해서 아, 우리 아들 이제 좀 어른으로 인정해줘요. 이번에 올해 농사 질 때. 그래야만 이제 한 품으로 인정하고 네. 하니까 농사를 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치열했겠는데요. 아유, 뭐 그렇죠. 근데 네, 한 네. 명만 하는 건 아니죠. 같이 네,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바로 막걸리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신고식.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신고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옛날에 회사 들어가도 신고식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거 하면 큰일 나죠. 아무튼 그 마을의 들도 약 100근에서 150근 정도의 이런 들도를 진세례 치를 후보자들이 마을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올려 통과하면 그때부터 어른으로 인정받아서 품삯을 받는데 여기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서 지금 여기 아저씨처럼 이 배우 정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등 뒤로 넘기는 이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일반 서민들의 성년식인데요. 이렇게 성년식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두레패에 들어가서 소위 마을 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저기 어른들하고 그 맘먹어가지고 같이 나도 그럼 한 품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는 이제 그 두레패들의 어른들의 그 뒷바라지를부터 하는 거죠. 아마 우리 홍 박사님은 여성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같은 남자들은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1960, 70년대 시골에서 막 상경을 하게 되죠. 상경을 해가지고 뭐 서울역에 내려가지고서 그냥 무작정 상경하는 거예요. 공장 계속하고. 저는 물론 이제 학교 다니느라고 안 왔지만 우리 친구들 한 50%가 중학교 안 갔거든요. 그러면 상경을 해가지고서 어디 가느냐면 철봉소를 가게 되죠. 철봉소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망치로 맞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완전히 국민 인권위원회에 막 신고가 나질 텐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망치로도 터지고 막 이렇게 불 등가 막 지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 심부름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나쁜 거지만 우리 그 전통 사회에 있어서는 그 두레라고 협동 조직체계인 두레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후배가 들어오면은 자기는 이제 그 꽁배에서 물러나는 거죠. 총각대방으로 물러나가. 계급이 있어요. 꽁배, 총각대방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관례의 민속적 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아마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관례 민속학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의례는 성인이 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치르는 그런 의례죠. 출생 후에 일정 기간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배우고 하나의 과정이죠.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이제 좀 더 이렇게 성숙돼 가는 거죠. 기술을 익혀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인으로서의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이거 또 하나의 기쁨이잖아요.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도 우리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세 미만은 좀 약간 그 잘못해도 봐주잖아요. 촉박소년.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부터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도 집안의 농사도 관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성년의례는 가족은 물론 친척이나 친지들과 함께 성인이 된 기쁨을 나누고 축하와 격려를 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하는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이거 거치지 않는다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세상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응화 같은 이런 생활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결혼을 해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또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요 한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네. 우리 홍 박사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속에 있다가 이제 뭐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라는 게 자기 심리적인 나라는 거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밑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타인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남들이 이제 보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이제 큰데, 예를 들면 내가 울고 싶을 때 남들은 아 우는데 아 이렇게 울어도 되고, 네, 또 뭐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자극적인 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진짜 자기의 자아에 대한 모습을 이제 찾다 보면 좀 외로워지고, 원래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좀 고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요새 이제 사춘기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춘기 시기를 거쳐서 이제 통과 의례로 이제 그 성인이 되는 의식들을 치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분리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아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리와 재생이라는 어떤 통과 의례, 일생 의례적인 그 의미가 이 관례의 심리학적 의미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어린아이의 세계와 결별함으로써 집단 생활의 동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가 그렇게 해도 됐다가 이제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새로운 인문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게 어떤 새로운 배려 같은 그렇죠. 네.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런 삶이 새로운 단계를 맞을 때마다 개인 내부에서는 자기, 여기에서 이제 자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학자 융이 얘기하는 셀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자아의 요청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요새 대학도 왜 과를 막 정할 때 부모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자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진짜 나는 예술을 하고 싶고 문학을 하고 싶고 영화를 만들고 싶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괴리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고뇌가 생기고, 네, 그래서 자아와 마음 전체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또 성인의 길이 아닌가, 그렇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인문의례의 원형은 세속적 성격이 강한 청춘기 의식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전환의 상태가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외적인 모양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관례를 했을 때 뭐 갓을 씌우고 계례를 하고 이런 부분, 또 요즘은 이제 성인식 때 장미꽃 주고 향수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거 외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적 책임, 또 뭐 이런 정신적 성숙,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관례 안에 심리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마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발달 단계 과정에 따라서 네. 분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미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마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그 현상학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좀 더 어떤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이런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단계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하나의 의미,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 입사 의대 시기에 있어서 이런 의대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같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종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사 의대를 거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간단하게 이루어지느냐, 약간 좀 복잡 다단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같이
복잡 다단한 이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세대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네.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보듬고 다듬어주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생생문화재 600년 종가 지극한 덕 빛을 감추다 8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혼례와 그 다음에 회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